참, 이번 달 병원비 명세서를 보는데 또 한숨부터 나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에 무릎 주사까지 매달 30만 원은 꼬박꼬박 나가는데 국민연금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네요. 이러다가 큰 수술이라도 받게 되면 자식들 손을 빌려야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동네 영희 씨는 무릎 수술 한 번 받고 1,000만 원 넘게 나왔다던데 저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 더 불안해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 상담 오신 어르신들 중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서 약도 끊고 치료도 미루고 그러다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 동안 어르신들의 의료비 지원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시스템을 통해 의료비 환급을 받으신 분이 무려 201만 명이 넘었습니다.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전체 수혜자의 54.8%를 차지하셨고요. 어르신들의 평균 환급액은 더 높아 약 154만 원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55세 윤모 씨는 심장수술로 총 5,925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12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5,804만 원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원받은 겁니다. 놀랍지요? 무려 97.9%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득 1분위, 중증질환, 사전 신청까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97%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제도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병원비 영원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 사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년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실전 5단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정확한 소득분위 확인법. 둘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 노하우. 셋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넷째, 병원에서 꼭 해야 할 말 3가지. 다섯째, 실무진만 알고 있는 숨겨진 꿀팁들입니다. 아주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요즘 같은 시대의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제도는 알고 쓰면 약이지만 몰라서 놓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단은 매주 실무 현장에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정책 변경이나 새로운 지원 제도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면서 소득 기준, 상한액, 환급 방식 등이 바뀐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뒤는 줄줄이 손해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정확한 소득 분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9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득 1분위 어르신은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약 90만 원, 반면 10분위는 약 830만 원까지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9.2배 차이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나 착각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분위인데 3분위로 알고 있거나 4분위인데 2분위로 착각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 소득분위 조회 메뉴로 들어가시면 현재 본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1577-1000번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소득분위 확인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본인 인증만 거쳐도 즉시 안내해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실무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소득분위는 매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즉, 작년에 5분위였더라도 올해는 3분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어르신들께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예전 기억만 믿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퇴직하신 분들은 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 분위가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곧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상담 중이던 72세 김모 어르신께서는 자신이 사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지만 제가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실제는 2분이었습니다. 이 차이 덕분에 무려 300만 원 가까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르신은 그동안 모르고 지나친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시더군요. 반대로 68세 박 어르신은 1분위일 거라고 확신하셨지만 실제로는 3분위로 확인돼서 기대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지원받으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득분위는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분께서 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이 있으면 생각보다 높은 분위로 산정될 수 있고 지원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녀와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 소득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분과 세대 분리를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자주 발생하는 또 하나의 실수도 말씀드릴게요. 소득 분위의 계산 기준일과 실제 신청일 사이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퇴직하신 분은 2025년 7월부터 새 소득 분위가 반영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전 고소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해도 왜 나는 아직도 5분위로 나올까? 하고 당황하실 수 있죠. 그러니 꼭 신청 시점에 반영된 소득 분위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실무 꿀팁 하나, 소득 분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항상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 자료나 기억만 믿고 신청하셨다가 실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2025년은 기준이 일부 조정됐기 때문에 작년이랑 똑같겠지라는 생각이 큰 손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 신청입니다. 한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은 말 그대로 의료비 걱정 덜어주는 핵심 제도인데요. 실무 현장에서 보자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먼저 병원 원무과에 방문하시면 이렇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문장을 정확히 그대로 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할인 좀 해주세요. 식으로 말하면 그런 제도 없다 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엔 이 한마디 차이로 수백만 원 손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 차이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급여는 입원 중에 미리 신청해서 퇴원 시 할인된 금액만 부담하는 방식이고요. 사후환급은 일단 전액 먼저 내고 나중에 심사 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사전급여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여기서 실무진의 핵심 조언 드릴게요. 사전급여 신청은 반드시 입원 당일 또는 늦어도 이틀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공단 내부 시스템상 승인까지 평균 2에서 3일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수술 전까지 승인을 받아두시면 수술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할인 적용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수술비는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입원 확인서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땐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하고요. 특히 병실에서 입원 중일 경우 보호자가 챙겨서 원무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서류 미비로 승인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꼭 입원 전 또는 입원 당일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자, 그럼 실제 승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본인의 소득분위, 당해연도 이미 사용한 의료비 금액, 예상 총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보통 95% 이상 승인되지만 중복 신청, 서류 누락, 요양병원 기준 적용 오류 등으로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하시는 분들께는 따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병원은 상한액이 90만 원 내외이지만
요양병원은 2025년 기준 약 140만 원까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자주 발생하는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항목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 간병비, 특수재료비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왜 안 깎아주냐 며 당황하시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러니 병원비 명세서를 보실 땐 어떤 항목이 급여인지 어떤 항목이 비급여인지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자, 이제 사전급여 외에 사후 환급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8월 말경 공단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료비 내역을 종합해서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9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2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3만 5천 명이 자동지급 계좌 등록을 해두셔서 별도 신청 없이도 바로 입금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지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말에 병원비가 집중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11월쯤에 본인의 누적 의료비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상한액에 근접했다면 남은 치료를 연내에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시 누적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연말 몰아서 치료받기 전략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 불리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5만 7천여 건, 1,582억 원이 지원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건수 51.1%, 금액 56.6% 증가라는 수치를 보면 이 제도를 찾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도움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도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검사비, 고가 신약비, 특수재료비 등 병원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비급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간병비나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은 여전히 제외되니 꼭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사전급여 외에 사후 환급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8월 말경 공단에서는 지난 1년간의 의료비 내역을 종합해서 환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9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평균 2주 이내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 93만 5천 명이 자동지급 계좌 등록을 해두셔서 별도 신청 없이도 바로 입금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통지를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해야만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연말에 병원비가 집중되시는 분들께는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2025년 본인 부담 상한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누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11월쯤에 본인의 누적 의료비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상한액에 근접했다면 남은 치료를 연내에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시 누적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연말 몰아서 치료받기 전략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 불리는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5만 7천여 건, 1,582억 원이 지원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건수 51.1%, 금액 56.6% 증가라는 수치를 보면 이 제도를 찾는 국민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도움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특히 이 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로도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검사비, 고가 신약비, 특수재료비 등 병원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비급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간병비나 상급병 진료, 선택진료비 등은 여전히 제외되니 꼭 구체적인 항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천만 원 전부 지원되는 건 아니고 실제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12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평균 금액으로 충분히 큰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여기서 실무진만 알고 있는 숨은 기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개별심사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만 대상이지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소폭 초과하더라도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의료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 사이의 가구도 개별 심사 대상이니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문의해 보세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66세 조모 어르신은 폐암 수술로 총 3,8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무려 3,040만 원 80%를 지원받으셨습니다. 결국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7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운이 아니라 제도를 알고 정확히 신청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원에서 꼭 말해야 할 문장 3가지. 제가 20년 동안 실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표현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원무과 직원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정확한 법령을 언급하면 대부분의 직원이 즉시 접수해 줍니다. 반면 할인 좀 해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그런 제도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문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고 싶어요. 만으로는 담당자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 상담도 빨라지고 접수도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어르신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 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는 대부분 배치되어 있으며 국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도움까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언제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입원 수속을 하실 때, 즉 원무과에서 입원서를 작성하는 그 시점이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입원 당일 말을 못하셨다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원무과를 찾아가셔서 앞서 말씀드린 세 문장을 순서대로 정확히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제 사전급여를 신청합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의 3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예약을 요청합니다. 이 세 문장은 준비된 표현으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담당자가 해당 제도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하게 할인되나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런 제도는 없다. 는 식의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소득분이 확인이 안 된다 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77-1000에 연락하여 소득분이 확인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경우라면 원무과가 문을 닫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응급처치가 끝난 후 병실로 올라가셨을 때 간호사나 간병인에게 원무과 연락처를 요청하시고 다음 날 가장 먼저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사전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사후원급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나 투석처럼 고액 치료가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분들은 1년치 외래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울 경우 배우자나 직계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제도 협조 수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대형 병원일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개인 병원은 제도를 잘 모르거나 협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병원이 협조하지 않거나 신청 자체를 거부하려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제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20년 실무 경험에서 축적된 매뉴얼에는 없는 숨겨진 노하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실제로 부딪히며 쌓은 현실적인 팁들입니다. 특히 주말에 응급 입원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팁은 심사과정 모니터링입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처리 현황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 이상 지연된다면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지연 사유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 한 어르신께서는 제가 안내해드린 팁들을 모두 활용하셔서 1년간 총 5천만 원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은 단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전체 금액의 96%를 지원받으신 셈이죠. 이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덕분에 누구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존재합니다. 100%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득, 재산, 질병 상태에 따라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소득 분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조회와 소득 분위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상 의료비 규모를 바탕으로 어떤 제도에 신청 가능한지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댓글로 연령, 소득 분위, 예상 의료비 등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용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지원 금액이나 승인 여부는 실제 신청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끄럽거나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당하게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어려우시면 언제든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분들은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서류 작성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상급 종합병원에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원하시게 되면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앞으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새로운 제도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항원동행에서는 이런 정책 변화와 지원 제도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혜택이나 제도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된 정보만 전달해 드리니 안심하고 참고하셔도 됩니다. 네, 벌써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큰 금액을 절약하면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절대로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위의 병원비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시거나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뤄주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응급실에서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응급실 트리아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선순위를 높이려면 어떤 표현과 정보가 필요한지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위급 상황에서는 단 몇 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두시면 절대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